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산림수문학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가 많이 이제 조금 가라앉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네, 동참하셔서 네, 부디 코로나 확진자가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헤드셋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녹음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녹음이 작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을 조금 높여서 들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요. 물과 에너지의 순환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물순환, 그 다음에 이런 우리 물수지라든가 물순환과 관련된 이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단위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수자원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유역의 물수지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과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고요. 에너지와 물수지의 관계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결국은 다 에너지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용어 몇 개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강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우, 강수, 강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일기예보나 이런 데서 많이 주변에서 들었을 텐데요. 자, 일단 강수, 지구 표면에서 증발한 물은 일시적으로 대기 중에서 수증기의 형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수증기로 머물다가 대기가 이제 포화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물이 내려오죠. 땅으로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강수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떨어지는 모든 물하고 관련된 거. 그래서 비, 눈, 진눈깨비, 우박 같은 것들로 지구 표면으로 떨어져 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강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장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우가 있죠. 강우는 뭐예요? 비, 안개비 같이 액체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설은 눈이죠, 눈, 쌀알기 눈,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수라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물이 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다 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강우량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비가 오고요. 그죠? 겨울철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눈은 강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우 강설을 합쳐서 우리가 연강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수량이라고 하면 땅에 떨어져서 내린 강수의 양입니다. 그래서 뭐 강우량, 강설량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단위는 밀리미터를 씁니다. 하늘에서 내렸는데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양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꾸로 계산을 해서 단위로 그냥 밀리미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m의 면적에 그러니까 단위 면적에 내린 밀리미터 양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가 100mm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네, 단위 면적 내에 100mm 쉽게 해서 100mm면 얼마예요? 10cm죠. 네, 10cm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1제곱미터의 면적, 가로 세로 1m, 1m의 면적에는 얼마가 올까요? 뭐 가로 세로 1m, 1m의 면적에 비가 얼마나 오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높이가 10cm로 오는 거니까 0.1m가 되겠죠. 그래서 네, 1제곱미터의 면적에 곱하기 10cm니까 이거 고치면 어떻게 돼요? 네, 1제곱미터 곱하기 0.1m가 온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세제곱 부피로 환산할 수 있죠. 1제곱미터에 온 비의 양은 0.1 세제곱미터다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온 비를 0.1, 뭐 373.7 세제곱미터가 왔습니다. 느낌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리미터로 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구의 물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물이 순환하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죠. 열에 의해서 증발을 한다라든가, 뭐 열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든가, 하여튼 에너지가 뭔가 공급이 돼야지만 변환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바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역할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태양이 방출하는 총 에너지를 살펴보면요. 초당 한 4 곱하기 10의 26승 주울의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을 해요. 엄청난 양을 방출을 하는데 실제로 지구로 도달하는 양은 지구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몇십억 분의 1 정도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상수라고 해서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여러분들 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네요. 자, 왜 왼쪽 아래 태양 상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구상에서 측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위도가 가장 낮은 지역 아니면 위도가 가장 높은 지역 이런 곳에서 하지, 동지 뭐 이럴 때 이제 측정을 해갖고 아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과거에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요. 요즘 세상이 좋아졌죠. 지구로 들어오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 극소기 우리가 왜 태양이 활동이 활발할 때가 있고 조금 약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보통 극소기 때가 1.361kW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의 면적에 약 1.361kW 정도의 에너지가 도달을 한다. 극대기 때는 조금 더 크죠. 1.362kW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뭐 교재나 아니면 다른 참고 자료들 찾아보니까 한 0.1% 정도 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요 근처의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중에 지구에 이제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의 약 30% 정도는 대기, 해양, 지표면에서 반사돼서 다시 나갑니다. 나머지 70% 정도만 지구에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요건 1제곱미터당이지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361로 할게요. 극소기 때 곱하기 0.7 정도 해주면 되니까 약 1kW가 안 되네요. 그죠? 0.95니까 그냥 1kW 정도가 평방미터당 지구의 에너지가 이제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나 각도가 지구상의 위치에서 다 다르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위도별로 받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위도, 위도에 따라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고요. 그죠? 적도 부근은 굉장히 많이 도달하고요.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추운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자연스럽게 적도 지방은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차가워지니까 어때요?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서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흘러서 이동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면은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빠릿빠릿 순환이 안 되니까 남는 열이 고위도로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죠. 한 2주 동안. 네. 바로 하이선 뭐 이런 태풍이 바로 이런 에너지의 순환을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양 상수 아까 앞에서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지구 대기권 밖에서 햇빛이 수직인 방향으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이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의 총량은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요. 지구의 단면적 R 곱하기 태양 상수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면적 어떻게 구해요? 파이 R 제곱으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태양산수 I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 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평균 태양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 총량 나누기 지구 표면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했어요?
태양 에너지 총량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i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사라지게 되죠. 약분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1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i로 계산이 돼서 우리가 태양 상수의 4분의 1 i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1 i.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받는 에너지 그럼 총량이다 해서 태양 상수의 4분의 1로 면적만 곱해주면 될 것 같나요? 아니에요. 1.361 나누기 4 해야 되겠네요. 약 0.34 킬로와트 퍼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한 0.34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물순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에너지 때문에 태양 에너지는 물을 순환시키게 되죠. 대기 중에 이제 물을 순환시켜서 호수, 강, 토양을 끊임없이 채우고 하천에 물이 흐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워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름이 대기 중에 구름에서 비가 돼서 이제 육지로 내려오고 바다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죠. 바다에서는 또 증발하고요. 그다음에 강으로 내려와서 토양을 따라 흐르고요. 증발산도 있어요. 그죠? 네. 뭐 증발도 있고 증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증발, 증산 합쳐서 이제 증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 표면 흐름도 있고요. 그라운드 워터, 지하수 흐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흘러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환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일으키는 이유는 열을 가해줘야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들 물 끓이면 어때요?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보면은 바로 이런 대류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서 더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순환이 반복되면서 물이 끓게 되는 것처럼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구상에 물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예, 되게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물은 크게 소금물하고 맹물하고, 그러니까 염수하고 담수하고 두 가지 정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염수나 담수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뭐 돛박이라고 그러죠. 바가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스 실린더 같은 걸 가지고 일일이 재어볼 방법도 없고요. 또 실제로 재어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액체 또는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지구상의 물의 총량은 약 14억 세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근데 아마 그 양이 엄청나죠. 이런 14억 세제곱킬로미터의 물은 지구를 동그란 공으로 가정할 때 네, 왼쪽 그림처럼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소금물을 네, 동그란 공 위에다가 그냥 녹여서 다 채워봤다. 이렇게 하면 지구를 한 2.7km 정도 덮을 정도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녹아 얼음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지구가 올록볼록합니다. 그죠? 자, 어때요? 히말라야 같이 한 8,000m 넘는 데 있고요. 마리나 해연처럼 뭐 10,000m 깊이도 있어요. 이 차이를 다 그냥 동그란 우리 여러분들 테니스 공이라든가 탁구공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구를 완전한 구라고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얘기가 이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거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빙설, 얼음이죠. 얼음, 눈, 얼음 이런 형태는 보통 우리가 이거를 지구상 표면에다 덮는다 그러면 한 70m 정도 높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담수죠. 민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기가 없는 물은 약 한 23cm 정도로 채울 수 있대요. 양이 엄청 적죠. 결국은 지구상의 물 어떤 형태냐? 수증기, 물, 얼음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죠? 순환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담수의 근원은 바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증발을
인해서 강수량,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소금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 강수량 중 약 80%는 바다에 다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쓸 수가 없고요. 나머지 20%가 육지에 내리는데요. 바다에서 증발된 양의 약 9% 정도가 육지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다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강물, 지하수 형태로 바다로 다시 흘러가죠. 결국은 계속 순환이 돼서 이 높이 차가 별 차이 없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구상의 물이 순환하는 기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해양에서는 약 한 2,500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2,500년 물이 순환하는데 그 정도 걸리고요. 빙하로 가면 이제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1,600년에서부터 한 10,000년 정도 걸려요. 지하수로 가면 평균 한 1,400년. 일반적인 호수 있죠, 호수.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호수들. 이런 데서는 보통 한 17년 정도 머문다고 얘기를 해요. 하천에서는 보통 한 16일 정도 머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기 중에서는 한 8일 정도 머무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뭐 지하수 0.76% 하고요. 호수, 하천 등 0.01%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쓸 수 있는 물 얼마? 전체 물 중에 뭐 14억 세제곱킬로미터 중에 0. 쉽게 1%가 안 되는 거죠. 0.77%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물을 있습니다. 지구의 약 한 6, 70%가 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물에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물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뭐 해수의 담수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소금물을 민물로 바꾸는 방법. 뭐 우리가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정 안 되면 이제 소금물을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왜 모래에다가 소금물을 이렇게 비닐에 깔아서 담아놓고 위에 다시 비닐을 해놓으면 이게 물이 증발이 돼서 열에 의해 증발이 됐다가 그 위에 덮어놓은 비닐에 올라가서 다시 찬 물로 바뀌죠. 위에다 이제 물을 한번 차가운 물을 부어놓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밑에 넣어놓은 컵 속으로 담수가 민물이 떨어져서 이제 마실 수 있게. 근데 이거 하루 종일 해봐야 얼마 안 생겨요. 결국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아까 호수 하천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천에서 16일. 그 다음에 지하수로는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번 그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장마가 엄청 길었죠. 한 50일 정도. 뭐 역대 최대 장마라고 얘기를 했고요. 태풍도 2번이나 왔어요. 이 사이에 온 비의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 한 1300mm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아마 이때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 물을 다 우리가 지금 저장해 놓고 쓸 수 있냐? 못 씁니다. 그죠? 16일 만에 다 흘러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그 물을 다 저장을 하거나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담수호. 그래서 뭐 우리가 호수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써요? 댐을 건설을 해서 다목적 댐을 만들어서 거대한 저수 공간을 이제 확보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하기에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요, 인간이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담수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강물과 지하수 조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대기의 수분으로 자주 충분히 채워지는 형태라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깊은 산 속의 옹달샘이 꾸준히 물이 이제 나오죠.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나옵니다. 왜? 토양 내로 스며들었던 지하수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표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공급은 계속 어느 정도 돼야지만 꾸준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가뭄이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구상의 물 가운데 99% 이상을 우리가 인간이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머지 1%는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물이 없어지는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물의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죠?
과거에 우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또 다양한 형태의 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자원의 계획, 활용 계획하고요. 비용을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사서 드시는 그 생수 한 병이 뭐 10만 원, 20만 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물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물을 잘 이해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설을 제외한 담수를 대륙별로 어느 대륙이 가장 많이 갖고 있나 보면요. 전체 봤을 때 아시아가 한 21%, 북미가 26%, 아프리카가 28%, 기타 지역이 25% 정도 됩니다. 신기하죠? 가장 물이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물이 부족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 아마 다큐멘터리 뉴스 같은 데서 보는 지역들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실제로 담수가 가장 많은 비율로 있는 곳은 또 아프리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쓸 수 있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나사에서 받은 이제 그 세계 지도 위에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들만 한번 찾아봤어요. 담수호 중에, 그러니까 지구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물 중에 담수 중에 가장 많은 곳들을 살펴보면요. 자, 북미 쪽에 오데호를 포함한 슈페리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빅토리아호가 있고요. 네. 다음에 뭐 이렇게 있어요. 다음에 또 뭐 여기 보면은 얘도 호수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네. 빨간색이라고 얘기해 놓고 엉뚱한 색깔로 제가 칠했네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가 바다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들 때문에 바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카스피해는 제외해 볼게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수페리어호입니다. 왼쪽에 아래 사진에 보시는 거랑 같은 형태들이 될 거예요. 자, 얘죠. 슈페리어호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예, 슈페리어호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호수가 몇 개 있죠? 네, 5대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호, 휴런호, 이리호, 그 다음에 온타리오호 이런 식으로 5개의 호수가 있어요. 양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네, 빅토리아호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러시아로 가면 뭐가 있어요? 바이칼 호수가 있죠. 바이칼 호수 굉장히 크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에 표시가 안 된 것 중에 이제 뭐 차드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호수들이 있는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랄호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인데요. 아까 그 러시아에 있던 아랄호입니다. 카스피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자, 아랄에는 한때 면적이 세계 4위의 호수였습니다. 근데 강물 유입이 해마다 줄어들죠. 자, 이제 그 러시아 내에서도 관통을 하면서 지역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유입이 줄어들고요. 사용은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1960년대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대규모 면화 재배를 위해서 아랄해로 들어오는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의 물을 중간에서 차단하고 관계용수로 사용하면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수로 유입된 물이 크게 줄자 염도가 증가를 하죠. 네.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은 그대로 남으니 소금기는 수량이 70% 이상 감소하게 됐고요. 호수가 작아지면서 그곳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살던 게 철갑상어, 잉어 이런 토착어종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 아랄해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다 보니까 여기도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민들이. 근데 이 어민들은 생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아랄호로 검색을 해보시면 네, 뭐 그냥 평지인 벌판에 배들이 다 녹슨 배들이 있어요. 평지에 배를 여기까지 끌어다 놨어? 아닙니다. 옛날엔 거기가 호수였던 거죠. 물속이었죠. 호수가 축소되니까 이 지역에는 겨울과 여름에 기온차가 커지고요.
비도 적게 내리게 되고요. 작물의 생산량도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현재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라레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 복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쉽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자, 1985년도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호수가 컸는데 2003년도 되니까 어때요? 정말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2008년도 되니까 별 차이 없어요. 줄고 2009년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GIF 이미지입니다. 시간이 푸른색, 지금 면적 굉장히 넓죠. 이게 원래 1980년대에 RR해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줄었죠? 계속 줄죠?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었고요. 2000년대 초, 2000년대 후반 되니까 이제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면적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차드호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요. 빅토리아호가 아까 이제 요 근처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차드호입니다. 자, 차도의 면적도 마찬가지예요. 1972년도에 굉장히 컸었죠. 6번째로 클 정도였었는데 지구온난화라든가 사헬지대의 급격한 사막화라든가 90년대 이후에 의료 환경이 개선된 아프리카 인구의 폭등 등의 문제로 인해서 2018년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95%로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호수 자체의 존속 자체가 위험을 받는 그런 재앙적인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가 크죠?